연준의 기준금리나 패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틀 전에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의 금리나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보자.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이 최근은 아니죠.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죠. 예. 나와요. 사실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쉽지 않고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파랑새인가? 그게 있는 건가? 이런 예.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건데 아마 이제 그 팀장님만큼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신 분도 없으니까 중립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립금리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파월 얘기 해주셨잖아요. 파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월이라는 분이 이 줏대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일관성은 좀 이렇게 좀 약하시잖아요.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없다는. 그렇죠.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이렇게 다들 시장도 실망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런 파월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파월했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금리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필요할 때 또 중립금리 가져와요. 1월달 FOMC에서는 지금 빨리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중립금리 문제도 있고 이래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분은 자기가 지난달에 한 얘기를 모르시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중립금리 얘기 잠깐 해드리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금리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죠. 이 금리 레벨이면 과열도 안 되고 침체도 안 되는 딱 알맞은 그 파랑새 같은 금리예요. 이상적인 금리고 모두가 원하고 알고 싶은 금리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쵸.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A라는 학생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학생은 15살인데 이 역기를 20kg짜리를 들어요. 20kg가 맥스예요. 20kg에서 더 들면 앞으로 쓰러져요. 얘는 쓰러져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럼 20kg가 중립금리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맥스예요. 20일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1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 그런데 이제 갑자기 조건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1kg 들고 5분만 서 있으면 1,000만 원 줄게. 그럼 저라면 서 있죠. 그렇죠. 근데 애가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와서 저라면 사람은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버틸 거예요. 저 정도 들면 쓰러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버티겠어? 근데 5분 지났는데 안 쓰러져. 응? 뭐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만 원이다. 이건 제발, 버티자. 이거는 내 인생을 걸고 가야지. 그러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 있어요. 이러면 근데 나중에 진짜 쓰러져요.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끝장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게 그대로 간다면 지금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경기 침체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자꾸 미뤄지는 것이지. 운 좋아서 계속 버티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학생이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15살 때 20kg 들던 애가 이제 30kg도 거뜬한 거죠. 네. 그럼 21kg 줬잖아요. 힘들어하는 표정만 지으면서 페이크 쓰는 거지 사실 힘들지 않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체질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가능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셰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이드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물론 과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리고 IRA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 계정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금리도 높여주니까 더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과연 약해졌는가 내지는 과거 수준인가 아니면 그때보다 무언가 체질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겠는가. 체질적으로 좋아졌다면 지금 5.5라는 금리가 높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kg인데 우리가 이거 진짜 연준에서 과소비 과하게 해서 25kg를 해준 거예요. 25kg면 이제 끝장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30kg가 이제 맥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옛날 데이터를 봤으니까 왜 안 쓰러지지? 그래서 저거 지금 이미 쓰러져야 되는데. 저기 오른쪽 눈을 찡그려서 쓰러진다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 저기 다리 떨리는 거 보이지? 쓰러진다. 근데 안 쓰러져.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경제 체질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는 게 네. 미국이란 나라가 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 GDP가 코로나 때 20조 달러였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28조 달러 다 돼요. 그렇죠. 그럼 8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우리나라 매년 우리나라 GDP만큼 이상의 성장이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 28조고 지금 유럽 해봐야 뭐 3조, 4조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큰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졌다니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나? 우리나라 자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야 저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성장해? 성장률 둔화되겠지. 그럼 결국 수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쟤네 체력이 진짜 세진 거야. 근데 더 커졌는데 우리는 이미 성장 많이 낮아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저는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네. 성장률이 탄탄한데도 재정 적자가 나거든요. 네. 재정 적자가 6%씩 나요, GDP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대학교 때 시험 보면 네. 이런 경제학 시험 보면은 보통 경제가 좋을 때는 재정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재정을 많이 풀어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국채 발행이 늘어 있잖아요. 그럼 국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이유 중에는 실제 쓰는 돈도 많지만 이자 이자로 내려고? 나가는 것도 커요. 그럼 나간 이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의 유동성의 공급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이제 정부가 그렇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의 MMF가 6조예요. 6조 달러예요. 6조 원이 아니라 6조 달러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그걸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MMF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수익률이 5%가 넘잖아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5.5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유동성을 풀리게 만드는 효과가 또 생겨요. 3,000억 달러요 이자만. 그런 돈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점들을 돌아봤었을 때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만들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까 연준내 매파였던 카시카리가 있고요. 네. 카시카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갔다면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닐 수 있어. 이 얘기는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몇 번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서머스라는 저기 미국 옛날 네. 재무장관. 네. 이분이 사실 인플레이션 잘 맞췄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서머스도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더 인상할 확률이 15%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한 것 같고 그분도 네네. 그냥 좀 강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생각보다 강한 체질을 바꾼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의 금리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이런 로직으로 수렴할 수 있죠. 무섭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 내려주면 언제 내려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이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은 총재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다고 해서 예. 그 얘기도 좀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좀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2월달 금통위에서는 한은 총재께서 이제 코멘트하신 것 중에 핵심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한 2에서 2.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2% 초반 성장되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다고 하긴 그렇고요. 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쁘다고 하긴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평균 75점 받는다고 하면 네. 72, 71 그러면 이 느낌이지만 못한 건 아주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네. 작년은 참고로 1.4였거든요. 성장률이. 그러면 58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건 못한 거죠. 근데 올해 막 71, 72, 2.1, 2.2 정도 나오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거든요. 그럼 뭐 작년보단 나아졌네. 근데 체감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라는 게 수출 성장이 있고 내수 성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수출 성장이 반도체 중심에서 엄청 세거든요. 네. 그럼 엄청 세게 국어 점수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엥 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학이 어떻다는 얘기겠습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다른 애를 못 봤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죠. 그렇다는 내수가 얘기죠. 박살이 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하. 체감 경기라는 거는
서민의 체감 경기잖아요. 그럼 서민은 반도체 수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민은 내수잖아요. 네. 내수 성장률이 1%대 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아하.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아하.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수 경제가 조금 이제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 경제가 되게 좋잖아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던 자산이 여기 성장이 이제 단물 다 빨았네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 안 해도 돼요. 중국에 수출하면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때 원화가 강세를 보여요. 달러가 약해지면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 수출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 수출이 많거든요. 중국 수출이랑 북미 수출은 비슷해요. 요즘 오히려 북미 수출이 조금 더 많기도 해요. 만약 미국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미 수출이 미국 수출이 좀 깨질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네요. 그럼 미국 수출이 깨지면 우리나라 성장에서 핵심이 지금 센 곳이 수출이잖아요. 맞아요. 금리가 흔들리면 그럼 미국의 성장 둔화가 옛날보다 우리나라에 주는 다이렉트로 주는 에코가 셀 수 있죠. 옛날부터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졌을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6년, 7년에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데 원화가 900원까지 내려가요. 왜냐면 그때 중국이 잘 나가니까 중국 수출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대안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건데 대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달러가 쉽게 약세를 보이기는 어려워요. 옛날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옛날처럼 막 1,000원, 900원 이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1,300원 왜 내려오질 않고 있냐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중립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너무 체질이 달라진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내려오기가 생각보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20조 얘기하시고 28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달러가 약해지기가 그리고 만약 그럼 미국이 약해지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율이 많이 내려오기가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성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걸 갖고서 한번 환율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쉽지 않겠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내수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근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5.5입니다. 상단이. 우리가 3.5예요. 그럼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리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환율이 1,340원인데.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렸는데 미국이 미안해 좀 천천히 갈게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하는 쪽의 네. 입장에서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올렸으니까 네네. 먼저 내릴 수는 있다. 근데 네네. 이제 먼저 내렸는데 미국에서 안 내린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것 같아요. 컨빅션이 있으면 되죠. 이건 확실히 인하할 거야 라는 컨빅션이 있으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먼저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건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릴 수 없다라기보다는 내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뒤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고 횟수가 적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미국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당장 우리 실물 경기 어려운데 금리 인하 지원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금중대라는 게 있어요. 금중대. 네, 금융중개지원 대출이라는 건데 그게 약자인데 한은에서 원래는 3.5%의 기준금리의 자금을 떼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5의 자금을 떼가가지고 이걸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은행들이. 원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한은에서 이제 2%의 구조만큼 대출을 해줘요. 이 대출을 떼가가지고 2%에다가 알파만큼 대출 마진을 붙여서 대출이 나가요,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한은은 구조라는 돈을 시중은행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가지고 대출로 뿌려준 거죠. 한은이 직접 대출해주는 창구는 없으니까. 근데 이 구조만큼은 2%의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구조만큼은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중소기업 대출. 그래서 딱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은에서 직접 기업이나 민간한테 대출해 줄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은행한테 구조를 대출해 주는데 그렇죠. 낮은 금리에. 대출이라고 좀 주는데 대신에 이제 금리를 2%만 받는 거지. 기준금리가 3.5%니까
엄청 싸게 받는 거죠. 구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려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는데 미국 금리하고 금리차 벌어지는 것도 또 불안하면, 근데 금리를 내릴 수 없어서 엉거주춤하는데 내수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아까 연준이 말했던 툴처럼 도구를 대주는 거죠. 아하. 뾰족한 걸로 중소기업 쪽을 찔러주는 거죠. 오호. 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어막을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방어막을 9조 정도 예.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버퍼가 좀 될까요? 9조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싼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힘들어진 뭐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한테는 뭐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는 그것도 데에서 있어요.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서 저기 하는 총재님 그 코멘트 같은 거 이제 저기 회의하는 거 보면 네.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저 학자들 저기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회의에서 네. 이 금중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 이제 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실제 기준금리라는 큰 틀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금융중개 지원과 같은 핀셋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큰 틀의 거시적인 수단보다는 다른 쪽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이 방어막을 대주는, 버퍼를 내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네, 쿠션을 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통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도 조금은 좀 천천히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도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재할인 창구나 레포 그리고 스탠딩 레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했던 얘기나 아니면 금중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는 안 하더라도 너무 힘든 애들은 좀 아이고 야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보조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또 반대로 보면 의심해서 보면 금리 인하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1월달 금통위에서 질문 들어온 게 PF 같은 게 무너지면 맞아요. 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하는 총재의 코멘트는 이미 PF에 대한 구조 조정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많은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대응한 것들이 많고,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라는 건 큰 칼이라고 합니다. 묵뚝뚝하고 맞아요. 뭉툭하고 큰 칼이에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이 큰 칼을 휘두르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계속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휘두르는 칼하고는 적절히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큰 칼을 휘두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미국보다 조금 늦춰서 가게 늦춰서 갈 되지 것 않을까 같다. 싶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이 지금 6월, 9월, 12월인데 아, 예.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고 이게 혹시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컨셉이면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반기에 인하는 없고 하반기에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센서스인데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연초에는 네.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인하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다가 이제 한현 총재 코멘트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늦춰지는 걸 보면서 네. 점점 하반기 쪽으로 전망이 좀 바뀌고 있죠. 참고로 근데 이런 전망들은요. 네. 올해 1월에 7번 인하한다고 했다가 그치. 지금 3번으로 계속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2달도 안 돼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자산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니면 실물경제에서 발표되는 지표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의 상승, 아니면 의외로 많이 주저앉는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재 버전을 놓고서 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뭐 미국과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 뭐 당연히 뭐 주식 전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네네. 혹시 팀장님이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올해는 뭐 좀 이런 부분을 예. 좀 보면 좋겠다. 작년의 질문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리 어떻게 돼요? 그 얘기는 위아래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최근의 질문은 금리 언제 내려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쵸. 올려요는 없죠. 그렇죠. 내린다는 건 지금 뭔가 픽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정해져 있는 미래를 향해 가지고 언제쯤부터 금리가 폭포처럼 쏟아질 것인가, 이게 지금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내린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시장에 그 금리 인하를 시장 금리가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땡겨서 반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실제 금리 인하가 우리 기대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옛날처럼 내려가지고 대박을 낼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패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올라가서 슉 내려오는 거죠. 이틀 전에 누구였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한 얘기,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한 얘기가 어쩌면 앞으로는 2022년도 초부터 올렸던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속도나 폭이 생각보다 그때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정해져 있는 미래, 과거처럼 막 5%에서 0%까지 확 잡아내리고 이런 미래가 존재하는 것들보다는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에는 생각보다 이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을 수 있고 내리다가 또 물가가 자극이 되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썼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높은 금리를 꽤 오랫동안. 그게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였는데 저는 그 higher for longer라는 게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내려도 천천히 내리면 지금 미국 금리가 5.5인데 뭐 내년까지 뭐 내려가지고 4.5다 아니면 4다. 그럼 4%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지 않나요? 꽤? 높아요. 하이어죠. 우리는 지금 3.5예요. 예, 옛날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이 오래 지속된다 보다 우리 생각보다 그 컨셉은 아직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보자. 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앞서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워지는 애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쏠림 현상이 팀장님의 전망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좀 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금리가 이 정도 있을 때 이것보다 높은 성장을 하는 애들이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준이 계속되면은 네. 이것보다 높은 애들만 가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AI에 관련된 주식들만 계속 가는 현상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미국 연준의 금리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 금리 전망 이런 부분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